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통형 이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결국 본질과 실존이 결합된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 실존이라는 것은 스콜라 철학적인 의미에서 실존이죠. 그러니까 생성소멸하는 유한한 여기에서의 나의 존재함, 이게 실존입니다. 반면 본질이라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 즉 초감각적인 곳에 엇떠 있는 영원한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이 본질이죠. 한 명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결합된 존재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유한하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개별적이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일 뿐이지만 개별적이지만 사실 본질적인 견지에서 보자면은 나는 인간의 본질은 왜냐면 모든 인간들이 다 공유하는 보편적인 어떤 것이거든요. 보편적이고 게다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끝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존으로서의 나와 본질로서의 나는 엄청난 괴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이 결합된 것이 전통형 이상학이나 본질 철학이 보는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여기서 일종의 폭력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폭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개별자를 보편적이고 영원한 본질로 환원시켜버린다 또는 폭력적으로 흡수시켜버린다. 그런 식으로 유한한 개별자라는 인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망각하거나 삭제하거나 배제시켜버린다. 전통형 이상학이.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죠. 결국 전통형 이상학이나 본질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과제. 인간의 과제란 무엇인가? 결국 이중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과 실존. 이 둘은 서로 거리를 지니고 있고 격차를 지니고 있는데 이 둘을 일치시키는 것, 내지는 통일시키는 것이 인간의 과제입니다. 왜? 나는 비록 개별적이고 유한하지만 나의 본질, 인간의 본질인 저 보편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시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유한하고 개별적인 내가 보편적이고 영원한 어떤 것과 합의를 할 것이니까.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 되고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이 되고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될 테니까. 그런데 이때 물론 비본질적인 것이 즉 실존이 본질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나의 실존과 관련된 것들, 육체를 지닌 유한한 나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나, 나만의 고유한 특성 이런 것들이 삭제되거나 배제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뜻하겠죠. 말하자면 인간의 본질로 흡수되고 인간의 본질 안에서 용해되어서 사라져버린단 말이 됩니다. 여기는 일종의 폭력이 있죠. 자, 뭐 여기까지는 좋다 칩시다. 실존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그래, 인간의 본질은 결국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이게 서양형 이상학의 대체적인 입장이었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영원하고 절대적인 본질과 같은 어떤 것이 사실 없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미리부터 확립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한 인간의 본질,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인간의 과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선행한다는 건 앞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전통형 이상학의 주장을 뒤집은 거죠. 전통형 이상학에 의하면 본질이 실존에 앞섭니다. 본질은 실존에 선행해요. 왜?
본질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개별자가 나라는 실존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의 본질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나의 실존을 앞섭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제, 나의 과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통 형상의 입장은 본질은 실존에 선행한다, 앞선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르트르는 여기에 반대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존이 본질을 선행한다. 나라는 개별자의 유한한 실존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본질에 앞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 인간의 본질? 그런 것이 설령 있다 치더라도 결국 그것은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존주의도 일종의 구성주의적 입장을 지니고 있는데, 구성주의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본질처럼 또는 확고한 어떤 진리처럼 또는 확고한 어떤 가치처럼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인간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구성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시몬느 보부아르, 사르트르의 계약 연애 파트너였죠. 동시에 1세대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분이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시몬느 보부아르가 그때 여성의 성과, 그러니까 육체적 성과 그다음에 젠더, 문화적 성을 구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문화적 성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구성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할당된 여자에게서 기대되어지는 어떤 역할과 남자에게서 기대되어지는 역할, 그리고 이런 역할 구분을 통한 성차별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입장, 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충분히 어떤 중거점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구성주의적인 주장입니다. 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하는가? 애초에 본질은 내가 그것을 본질로서 인정할 때만 본질입니다. 그 말은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르트르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었죠. 결국 모든 가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누구인가? 나의 자유다. 모든 가치들의 근거는 나의 자유다라고 사르트르는 주장을 했습니다. 가치들을 근거 짓는 것이 결국 나의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근거 짓는 것도 나의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막상 나의 자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근거가 없죠. 근거 없는 근거가 나의 자유라고 했었죠. 근데 사르트르의 이런 입장,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즉 모든 본질이나 본질로 여겨지는 것들이나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결국 나이다. 그렇게 내가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라는 주장. 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절대적이고 영원한 본질 같은 거 없다.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우리가 실존주의자로서 이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르트르나 까뮤처럼.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영원하고 절대적인 본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본질과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각자 처해 있는 겁니다. 왜? 어차피 모든 가치체계, 내가 받을 모든 가치체계를 최초로 선택하는 것은 나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 어떤 특정한 가치 선택 결과겠죠. 그거 누가 선택했는가? 나입니다. 나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르트르는 우리는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자, 선고받는다는 표현은 보통 그 법정에서 구형을 받을 때 사용되는 말이죠. 말하자면 자유가 인간에게 강제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피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자유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사르트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 얘기도 했었죠.
근데 자유롭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들과 본질들마저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 이런 삶은 말하자면은 주어진 본질, 주어진 가치, 주어진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죠. 실존적 삶이란 건. 그러니까 사실 실존주의자에게 있어서 원래부터 고정되어 있는, 원래부터 확립되어 있는 가치, 선이나 악, 또는 어떤 좋은 이념, 나쁜 이념, 이런 구분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것을 내가 내 실존 방식으로 삼을 것이냐는 결국 내 선택의 문제이고 나의 자유에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답인 것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오답인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야만 해요. 하나하나 각각의 모든 개별적인 가치들 다 내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거 엄청난 부담이죠. 주어진 본질이 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결핍된 삶. 이게 바로 실존적 삶인데, 이런 삶 과연 행복할까요? 네. 실존적인 삶, 실존으로서 존재하는 삶은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더 이상 어떤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한, 또는 인간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참된 내가 되기 위한 정답 이제 없거든요. 기존의 모든 가치들,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사람들이 말하는 이념,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세계관, 또는 어떤 선한 것, 악한 것 간의 구별, 이런 모든 것들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 아니다. 결국 내가 그것을 가치로서 받아들일 때만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을 해야만 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르트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죠. 전쟁에서 무고한 희생자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있다는 말이 돼요. 왜? 이런 세계를 만든 건 나니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니까. 근데 이런 삶 과연 행복할까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종의 자기 기만을 하게 된다고, 즉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도를 하게 된다고 사르트는 말했었죠.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었죠. 즉 결국에는 자유라는 무게를 떠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까미가 시지프 신화라는 책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연히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의미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자, 만약에 이 삶이 그냥 고통스럽기만 했다면 살 가치가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한 순간순간을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은 이 의미를 발견해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모든 고통들은 의미 없는 고통이었어요. 무의미한 고통이었죠. 하지만 의미를 발견해냈고 그래서 이 모든 고통들은 의미 있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삶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삶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힘겹고 매순간이 너무나 힘들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나마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내 삶을 지탱해 주던 그 의미가 거짓말이었다거나 또는 가짜였다거나 또는 일종의 환영, 허상이었다거나 허구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 의미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순전히 고통만 남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삶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까미가 시지프 신화에서 진지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지프 신화에서 말하는 시지프는 불어식 발음인데 보통 우리가 시지프스라고 하죠. 시지푸스? 좀 이상한데? 푸스가 아니라 푸스죠? 시지푸스. 시지푸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형벌을 받았어요. 어떤 형벌이냐면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큰 바위를 그 산 정상까지 굴려서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그 무겁고 큰 바위를 산 정상까지 올려놓습니다. 근데 정상에 바위를 올려놓는 순간 다시금 바위는 또르륵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시지푸스는 바위를 산 위에 올려놓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바위를 올려놓으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떨어진 바위를 갖고서 또 굴려서 정상에 올려놓죠. 근데 바위는 또 떨어지고. 그렇게 시지푸스는 바위 굴리기를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지푸스가 받은 형벌인데, 이 시지푸스가 받은 이 형벌, 바위를 굴려서 올려놓기, 이게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왜 무서운 일인가? 까미는 묻습니다. 그리고 까미에 의하면 이 시지푸스가 받은 형벌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익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다. 아무 이익도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 바위를 올려놨다. 그래서 이 형벌이 끝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바위 굴리기는 유익하죠. 또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있겠죠. 그런데 이 벌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위는 내가 올려놓은 그 순간 떨어질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벌에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형벌에 어떠한 긍정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무의미한 형벌이고 무의미한 고통이죠.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바위를 올려놨는데 결국에는 그 바위는 떨어지고야 말 거라는 거. 그래서 나는 다시금 이 바위를 또 올려놔야 되는 그 형벌을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나의 바위를 굴리게 한 고통들이, 그렇게 겪어왔던 모든 고통들이 결국에는 무의미하다는 거. 근데 이 무의미한 고통을 영원히 반복해야만 한다는 것. 이거 무섭죠. 여기에는 어떤 희망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의미한 형벌이고 그야말로 무의미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까미는 이 시지프가 부조리한 영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무의미한 형벌 받고 있는 시지프가 부조리한 영웅이라는 거죠. 왜 영웅일까요? 왜냐하면 까미에 의하면은 시지프가 바위를 힘겹게 굴려서 정상에 올린 다음에 바위가 또르르 다시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지프는 다시 바위를 굴리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요, 산에서. 근데 바로 이렇게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그 순간 시지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을 까미는 의식의 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까미는 적고 있어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의식한단 말인가? 네. 형벌의 조건. 형벌의 조건을 의식하는 순간.
또는 형벌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의식의 순간이라고 까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지프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자, 시지프가 깨닫는 형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거죠. 결국 이 형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은 무의미하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비참한 건데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시지프가 영웅이다 라는 까미의 생각은 뭐죠? 까미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시지프는 이 형벌의 조건을 의식하는 이 순간 사실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직시하게 됐다. 직시하게 됐다는 것은 고통과 나의 의식 사이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고통을 날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럼 그 전에는 고통과 나의 시선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고통을 직시하지 못했단 말인가? 네. 까미가 볼 때 이런 겁니다. 시지프는 이 고통을 직시하기 전까지는 고통과 자신의 시선, 자신의 의식 사이에 일종의 장애물, 즉 우상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지프가 이 우상을 걷어내고 고통을 직시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제 저 바위는 나만의 것이 됩니다. 시지프만의 것이 돼요. 그리고 저 바위를 고통스럽게 움직여서 산 위로 올리는 행동도 바로 시지프만의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통해서 받는 모든 고통도 시지프만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지프는 이 모든 시련과 이 모든 고통의 참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형벌의 조건을 의식하는 순간 시지프는 부조리한 영웅으로서 태어난다라고 까미는 말하는 거죠. 왜? 참된 주인이 되니까. 그럼 그 전에는 참된 주인이 아니었단 말인가? 네,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바위를 누가 굴렸는가? 우상이 굴린 거죠. 그 전에 고통을 누가 받았는가? 네, 우상을 통해서 받은 거죠. 여기서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까 봤던 본질, 인간의 본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일 수도 있고, 또는 신앙일 수도 있겠죠. 또는 관습이나 전통일 수도 있겠죠. 또는 전해져 내려오는 윤리나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상식의 도덕일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초점을 우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시지프인 셈인데 말하자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이라는 바위를 굴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고통, 내가 온전히 이 고통의 주인이었는가? 저 의식의 순간 이전까지는 적어도 아니었다라고 까미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삶의 고통을 직시하는 대신에 우상을 통해서, 우상이란 필터를 통해서 삶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바라봤단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내세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아니 현세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죽고 나면 내세에서 구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고통을 완화시키고 또는 완화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또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파시즘이나 민족주의, 비록 내가 지금 힘들게 투쟁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미래는 찬란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고통을 완화시켜 왔겠죠. 이때 나는 내 바위, 그러니까 이 힘든 삶의 운행에 있어서 참된 주인이 아니라고 까미는 말하는 겁니다. 결국 나 대신에 나의 우상, 나의 이데올로기가 저 바위를 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지프는 자신의 형벌의 조건을 직시함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직시함으로써 우성이라는 필터링 없이 고통을 직시함으로써 결국 이 바위 굴리기 말하자면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을 운이하기에 참된 주인이 된다. 자신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다 라고 까미는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웅이 돼 부조리한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까미는 말합니다. 철학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한 가지뿐이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살 문제라는 거죠. 자살 문제야말로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게 까미의 시지프 신화에서의 주장입니다. 자살 문제란 건 뭘까요? 이런 거겠죠. 죽을까 말까 라는 문제. 나는 계속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죽어야 할까? 이 말은 나의 삶은 계속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또는 없을까? 이거 판단하는 문제가 자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까미는 바로 이런 자살의 문제야말로 철학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플라톤처럼 두 세계론을 펼치는 거, 이 세계는 영혼의,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는가? 아니면 데카르트처럼 사유실체와 연장실체 두 가지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또는 칸트처럼 정신이 갖고 있는 범주들이 9개인가 아니면 12개인가 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거, 이거는 참으로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이다 라고 까미는 말합니다. 참으로 철학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는 바로 자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게 까미의 주장인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까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존재론에 관한 토론을 위해서 또는 인식론에 관한 토론을 위해서 또는 형이상학에 관한 토론을 위해서 죽은 사람, 그런 것들 위해서 순교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 문제나 형이상학적 문제, 인식론적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물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철회하고 천동설을 지지함으로써 재판에서 목숨을 건졌죠. 그랬던 이유는 지동설이 갈릴레오의 목숨을 걸 만큼의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든지 태양이 지구주위를 돌든지 이 문제가 갈릴레오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 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발 빼면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나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면 아마 내 목숨을 걸 수도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까미는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적 문제가 있는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죽은 적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과연 있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살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까미의 주장에 논리가 있나요? 네. 사실 자살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은 삶이 살만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다 라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 결국 자살에 관한 어떤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내 목숨을 걸고 던진 질문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살 문제야말로 철학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문제니까. 까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근데 자살 얘기를 까미는 갑자기 왜 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시지프의 깨어남의 순간, 의식의 순간을 얘기했습니다. 형벌의 조건을 생각하는 순간,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 그리고 저 시지프가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의 시지프의 생각 내지는 의식과 자살이란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적어도 까미가 볼 땐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모든 자살이라는 것은 까미가 볼 때 삶이라는 고통 내지는 삶이라는 형벌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까미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자살 문제 관련해서 자살 상념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요. 시지프적인 깨어남의 순간이라는 것이 결국 일종의 자살 상념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라고 까미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살 문제를 통해서 까미의 실존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하네요. 이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마저 다루기로 하고요.